네, 이번 시간은요,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파트인데요. 화석에 대한 얘기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단원입니다. 들어가 봅시다. 일단 화석이 뭔지 정의부터 들어가 보면 지질시대 때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활동한 흔적 이런 것들이 지층 속에 보존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지층은 우리가 퇴적된 걸로 알 수 있지. 그래서 주로 퇴적암에서 발견이 됩니다. 지질시대는 뒤에서 우리가 나오겠지만 46억 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화석이 조금만 산출되던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화석이 아주 많이 산출되던 시간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지구가 생긴 이후에, 그래서 지구 탄생 이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지질 활동이 있었던 모든 시기를 뜻하고요. 방금 얘기했던 요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화석이 생성되는 조건, 잘 만들어지는 조건, 요거는 이제 중요한데, 개체수가 많으면 확률적으로 이제 많이 퇴적이 됐고 지층 속에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와서요 발견될 확률을 증가시키겠지. 그러니까 개체수 많은 건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넓은 지역에 분포해야 돼. 아주 좁은 지역, 우리 동네에만 살고 있었거나 우리 동네에서만, 그러면은 유실 확률이 높겠죠. 넓은 지역 역시 확률을 증가시키는 조건입니다. 뼈나 이빨, 껍데기와 같이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잘 찍히고 그것이 잘 남아있겠지. 그래서 단단하게 찍히는 게 중요하고요. 생물체가 죽은 후에 미생물이나 다른 생물들한테 이렇게 먹히기 전, 분해되기 전에 빨리 묻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퇴적물이 빠르게 얘를 가둬놔야, 그래야 지층 속에서 보관이 되겠지. 원래 성분이 화석화 작용을 또 받아야 됩니다. 화석이 되어가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 중에 재결정, 치환, 탄화작용 이렇게 종류가 좀 나누어져 있고, 재결정은 원래의 성분이 좀 더 안정한 상태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 치환은 성분이 다른 걸로 바뀌는 건데 대부분이 석영, 규산염, 광물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서 치환되면 규화목 대표 예시고요. 탄화작용은 유기물, 일단은 탄소화합물이거든. 탄소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으면 탄소만 남게 되고요. 그렇게 된 석탄, 이런 것들 대표 화석화 작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퇴적암이 생성된 이후에 심한 지각변동, 화산활동이나 지진과 같은 지각변동을 받지 않아야, 변성 마찬가지, 그래야 보존이 되겠죠. 유지가 되겠지. 그런 조건들 한 번쯤 꼭 알아놓아야 합니다. 화석이 발견되는 과정, 그런 식으로 잘 매몰, 빠르게 속도 포인트 빠르게 묻힌 다음에, 그 다음에 퇴적이 되어서 여기에 잘 쌓여 있는 퇴적암이 되면 그렇게 화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윗부분이 또 침식을 받아야 이렇게 드러나겠지. 그래서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융기 그리고 침식 이렇게 돼서 지표에 노출이 되면 화석으로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발견된 화석은 당연히 어느 시대 것이다, 그 시대,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고요. 그 해당하는 지층도 언제 것이다, 이렇게 마찬가지 의미예요. 지층을 서로 대비할 수 있고요. 비교해서 같은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고, 과거의 기후 및 수륙 분포 이런 것들도 추정 가능합니다. 지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생물의 구조, 그것은 진화와 또 관련이 있겠지. 진화되어 오는 과정 이런 것들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되고, 에너지 자원의 탐사, 에너지 자원으로도 이런 화석들을 자료로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화석을 먼저 표준과 실상 화석으로 큰 분류를 먼저 할 겁니다. 표준 그리고 실상 화석은 일단 정의부터 들어가 보면, 표준 화석은 그 시대를 대표해야 돼. 그래서 그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거라서 다른 시대까지 오랫동안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일정 기간, 특정 시기 이런 말이 붙는 거고, 잠깐 아주 넓게 살다가 멸종해야, 그래야 그 시대를 대표하고 어디에서든 넓게 살았기 때문에 발견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생존기간은 짧고 개체수는 많고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합니다.
위치상으로는 분포는 넓고 생존 기간은 짧은 여기가 이제 표준 화석의 위치가 되겠지. 그치? 시상 화석은 환경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특정한 환경 요게 중요하고요. 그냥 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뜻한 또는 얕은 바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조건, 환경 조건이 붙어 있어요. 알려줍니다. 그래서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환경 조건 특정하지만 이것만 맞춰준다면 고생되든 중생되든 그리고 심지어 현재까지도 다 생존이 가능한 거야. 얘는 환경만 민감한 녀석이라서. 그래서 생존 기간이 길고요. 분포 면적은 좁아요. 특정한 환경이니까. 환경 변화에 민감해서 특정 환경에만 아주 좁은 영역에만 분포 면적이 그래서 좁고 아주 길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시상화석. 오케이. 이용되는 거는 당연히 상대 연령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떤 게 더 먼저다. 그 시대만 살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지층을 대비할 수 있고 지질시대 기후 및 퇴적 환경 이렇게 기후나 환경 디테일한 환경을 알려주는 시상화석 구분을 해야 되겠죠. 딱 봐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본 적은 없을 거야. 표준화석은 그 시대에 살았다가 멸종했기 때문에 고생대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암모나이트, 공룡, 화폐석, 매머드 각각 고, 중, 신을 대표하고요. 더 많은 화석들은 뒤에 자료로 우리가 다시 볼 거예요. 그런데 실상화석은 보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유사한 환경에서는 살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산호 지금 본 적 있죠? 조개, 고사리, 화렵수, 침엽수 이러한 애들은 현재까지도 잘 살고 있습니다. 해당 환경이 잘 알맞으면요. 그래서 산호부터 침엽수까지는 특정한 환경 요 정도는 자주 등장하니까 알고 있는 게 좋고 고사리 같은 경우 온난 다습하다, 따뜻하고 습하다 이런 거고 육지에서 살고 있어요. 식물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표준화석은 그럼 환경에 대한 거는 전혀 데이터가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디테일한 환경은 모르지만 표준화석도 바다냐 해양이냐 또는 육지냐 이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대 때는 대부분 바다, 해양생물이고 암모나이트, 화폐석, 해양, 바다 그리고 공룡과 매머드는요 육지 환경이다 라는 정도는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바다인지 깊은 바다인지 얕은 바다인지 이것들은 모르더라도 바다냐 육지냐 요거 정도의 환경을 알려주니까 조심하십시오. 조금 더 알고 싶어요 보시면 화석의 형태 이렇게 나와있지. 몰드와 캐스트로 삼엽충에 해당하는 실제 화석을 좀 붙여놨는데요. 몰드는 뭐냐면 틀이야 틀. 그래서 겉모양만 화석으로 남은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캐스트는 여기에 다른 물질이 이렇게 채워진 거야. 그래서 원래 생물의 형태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실제 예시는 얘가 삼엽중의 몰드가 될 거고 얘가요 캐스트가 되겠지. 오케이? 따라서 요게 몰드 글씨가 좀 안 보이네요. 그리고 요게요 캐스트. 요렇게 아시면 됩니다. 화석의 종류에서 체화석이라 그래서 이거 몸체자 몸의 일부 단단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딱딱하게 찍힌 이런 것들은 최화석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딱딱한 부분이 없어서요. 생물들의 흔적으로 화석으로 남은 경우 발자국이나 배설물이나 이러한 흔적들 이런 것들은 생흔화석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종류는 알아놓으시고 뒤로 넘어갈게요. 이번 그 고기후 연구는요, 과거 기후에 대한 걸 우리가 연구하는 방법인데요. 비교적 가까운 과거는 이제 문헌이라든지 이거는 우리가 기록을 한 거니까, 그리고 나이테, 이게 대표하는 가까운 과거의 연구 방법이고, 산호, 꽃가루, 동굴, 생성물,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그 중에서 요게 대표다. 지질시대와 같이 억년 단위로 더더더더 먼 과거로 들어가면 당연히 화석, 그리고 지층의 퇴적물, 그리고 빙하 흔적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 요 첫 번째 나무 나이테 나와 있죠.
각각의 연구 방법이 어떤 것을 알려주는가 이거를 연결해야 되는데 대부분은요 기온, 수온 이렇게 온도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추가적인 것들 특징적인 게 이제 문제에 언급될 수 있으니까 이제 잘 봅시다. 나이테에서 언급되는 특이한 점은 강수량입니다. 강수량이 많을수록 나무들이 잘 생장을 하기 때문에 생장 속도 차이가 생기거든. 그래서 일단은 나이테는 연에 해당하는 단위로 줄무늬가 생기는 거 알고 있죠? 그런 이후 생장 속도가 기온이 높을수록 강수량이 많을수록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과거의 기후를 알아낼 수 있어요. 수천 년 전까지다. 요거 체크해놓고 이게 그나마 가까운 과거의 추정 방법입니다. 봄에서 여름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지.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나이테의 폭이 넓을 거야. 왜? 빨리 자라니까. 그리고 빨리 자라기 때문에 얘네들 세포벽들이 듬성듬성 있어서 색이 옅고 밀도가 작다. 이 말이 방금 말한 세포벽들 듬성듬성 있다, 성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을에서 겨울은요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고 나이테 폭이 좁아서 색이 진하고 밀도가 커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나무들이 식물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생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생각하면 요 강수량이 좀 특이하지만 쉽게 연결할 수는 있겠죠. 화석에 해당하는 것들 시상화석 우리가 환경을 알려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따뜻한 바다냐 그러니까 산호 고사리 따뜻하고 습한 육지냐 이런 걸로 과거 환경을 추정합니다. 꽃가루는 퇴적층의 절대 연령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법인데 꽃가루의 화석의 종류나 분포 면적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과거 어떤 시대 어떤 위도 이런 것까지도 좀 알 수 있고요. 기후와 식물의 분포 등 그랬을 때 한랭한 기후, 온난한 기후 그래서 선생님이 위도 언급을 한 건데요. 침엽수 꽃가루가 많아지고요. 한랭한 기후에서 화렵수의 꽃가루가 많아집니다. 온난한 기후에서요. 유공충이라 그래서 바다에 살았던 유공충들 껍데기에 산소 동위원소비를 이용합니다. 산소 동위원소비는요 빙하에서도 이렇게 계속 등장하고 산호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조금 복합적으로 아래에서 추가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일단 산소 동위원소비가 해수의 온도, 수온이라든지 기온과 관련이 있구나. 일단은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산호의 골격 보면은 얘도요 하루하루 성장선을 만드는 게 특징적이고 수온이 높으면 성장의 속도가 또 빠릅니다. 나이테와 비슷하죠. 빙하코어다라는 건 빙하들이 계속 쌓이면서 줄무늬처럼 눌리면서 이렇게 줄무늬처럼 나이에 해당하는 게 생기고 그리고 이거를 원기둥으로 이렇게 뚫어서 우리가 빙하코어를 연구합니다. 빙하코어를 연구하면 이 안에 조금 전에 언급했던 산소 동위원소비로서 기온을 추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의 줄무늬들 생성 시기, 나이도 추정할 수 있고요. 빙하에 포함된 공기라든지 꽃가루를 보고 공기는 대기 성분을 알 수 있고 꽃가루는 환경을 추정할 수 있는 이러한 연구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빙하코어가 뭐냐라는 것들 이렇게 보시고 동굴 생성물이라 그래서 종류석 그리고 석순 이게 대표인데요. 동굴의 습도 그리고 강수량 얘 역시 이제 강수량 이게 좀 특징적이죠. 방사성 탄소 원소 얘네들을 가지고 생성 시기를 추정할 수 있고요. 우리가 절대 연령할 때 반감기 이용했지. 산소 동위원소비 마찬가지로 이용해서요. 기온도 추정합니다. 빙하 퇴적물은 빙하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 퇴적함에서 우리가 봤었고 얘네들 이제 기후 추정할 수 있고요. 일단 빙하가 있었던 곳이니까 당연히 조금 한랭했겠죠. 지층의 퇴적물 기후에 따라서 퇴적층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기후를 추정할 수 있고요. 호상 점토층은 뭐냐? 호수에 쌓인 퇴적물인데 얘네들 가지고 퇴적층의 절대 연령 이제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산소 동위원소비를 가지고 해양생물과 빙하코어 얘네들을 이제 좀 구분할 건데 일단 빙하 만드는 눈이 내리려면 강수, 수권에서 물이 증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권, 바다에서요. H2O, 산소들 이런 애들이 많이 녹아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H2O들이 증발을 해야 돼.
얘네들이요. 이렇게 증발을 하는데 산소가 자연계에서 많이 존재하는 건 16산소예요. 질량수가 16인 산소. 그런데 16산소가 만드는 물도 있고 18산소가 만드는 물도 있습니다. 즉 조금 더 질량이 많이 나가지만 자연계에서 더 많진 않지만 일부는 이렇게 18산소로 존재하는 산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발을 할 때 얘는 온도가 낮아도 온도가 높아도 잘 증발할 수 있는데 좀 더 무거운 애는요 온도가 높아야지만 증발을 잘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렇게 증발을 많이 해서 구름을 만들고 비를 만들면 빙하 코어로 연결되는 얘가 빙하 그리고 대기 성분, 그리고 여기에서는 해수 그리고 해양 생물들, 아까 산호라든지 유공층이라든지 이렇게 해양 생물들. 그래서 이렇게 입장이 다른데 빙하에 해당하는 게 산소 동위원소비 16산소는 기본적으로 온도 상관없이 잘 증발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16산소에 해당하는 거는 기본적인 상황. 그래서 요 분자가 중요한 상황인데 요 분자 18산소가 많다. 그래서 이 전체 동위원소비가 크다. 이렇게 되려면 그래서 기온이 높아야 합니다. 기온이 높아야 무거운 18산소도 잘 증발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 따뜻했다. 온난했다. 그런데 이러한 온난한 거를 우리가 지지실 때 동안 얘기를 하면요. 간빙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상황과 달리 해수나 해양생물은 증발을 많이 하면 안 되지. 즉 해수나 해양생물의 16산소분의 18산소가 많으면 이 뜻은 뭐냐? 온도가 그래서 낮은 상황. 얘네들은요 지금 이렇게 반대 상황이 됩니다. 온도가 좀 낮으면 증발을 많이 안 하고 바닷속에 많이 있다는 거고, 그걸 다른 말로 용해도가 큰 상황이야. 기체이고요. 기체들이 잘 녹을 수 있는 조건은 온도가 낮은 조건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시원한 사이다나 시원한 탄산수 이런 것들을 이제 용해도 조건에서 기체 용해도에서 만나봤었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한랭하다. 그래서 우리가 빙하기다 이렇게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어를 잘 봐야 돼. 빙하 또는 대기 중의 산소 원소비가 동위원소비가 큰 것인가, 해수와 해양 생물에서 산소 동위원소비가 큰 것인가, 이걸로 인해서 온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잘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지질시대의 기후로 들어와서요. 지질시대 동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온난했고 한랭했고 우리가 이런 기후가 반복됐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 빙하기들 5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질시대별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 이렇게 나와 있죠. 우선은 한랭한 게 조금 길어지면 빙하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건데요. 유일하게 한랭한 구간이 없었던 그때가 중생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에서 자주 언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성캄브리아 시대부터요. 대체로 온난하다 이런 말들은 다 이제 들어갈 건데 대체로 온난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온난한 요 중생대는 진짜 전반적으로 대체로 온난합니다.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었다라고 했고요. 성캄브리아 시기부터 다시 한번 보면 후기에 이렇게 한랭한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고생대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 단위로 한 번 더 쪼갤 거거든. 그때 오르도비스기 그때랑 석탄기와 페름기 여기가 좀 합쳐져서 이렇게 한랭한 구간이 2번 존재합니다. 중생대 없었다라고 했고요. 신생대는 이렇게 최근에 후기로 와서요. 여러 번의 빙하기를 가져요. 그래서 대규모의 빙하기를 추정하는 게 총 5회인데 성캄브리아 시대 또 우리가 원생대 그리고 시생대 이런 식으로 나눌 건데 얘네들의 원생대 초와 말에 한 번씩, 그리고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말, 그리고 석탄기 얘는 페름기 이렇게 같이 생각해도 되고, 그리고 제4기에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질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건데, 지구가 탄생한 요게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했고요. 이거를 화석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단원이다 보니까 화석 또는 생명체의 출현으로 이렇게 바꿔놓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지구가 탄생한 게 46억 년 전이다 라는 거. 그래서 화석을 연구하고요. 지질시대를 구분하고 이렇게 절대연령을 측정해서 우리가 지질시대의 지속기간을 결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결정한 시간을 대자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분류 기준을 우리가 들어봤을 텐데 그걸 한 번 더 기로 나눌 거예요.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건 생물계가 가장 급격한 변화에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물들의 출현과 멸종 요걸 가지고 큰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대규모의 지각 변동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화석의 종류가 뚜렷하게 달라지는 것 요거를 관측할 수 있었는데요. 그럴 때 부정한 면도 항상 생겨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 기준을 놓기도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부정한 면 이렇게 되면서도 항상 화석을 대부분 같이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화석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단위는요. 일단은 누대라는 더 큰 단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 이렇게 그 다음에 기 순으로 구분이 돼요. 누대는 시생누대다, 원생누대다 이렇게 해서요. 얘네들은 성캄브리아 시대, 그리고 현생누대가 고중신, 그래서 얘는 성캄브리아, 고중신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시생누대, 원생누대 이렇게 묶여 있고요. 그리고 현생누대는 눈에 잘 보인다. 뭐가? 화석이요. 화석이 잘 보인다는 건 많이 형성이 됐겠지, 만들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물들이 다양해졌구나, 이제 이런 거랑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럼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화석이 하나도 없느냐? 그건 아니지만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성캄브리아 시대는 지질시대 전체 중에서 88%나 차지할 정도로 매우 긴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생물이 화석으로 발견된 게 너무 적어서 그것들은 이제 문제에 잘 언급도 되고, 왜 적었는가 이렇게 고민도 해봐야 돼. 아까요 화석이 발견될 조건, 생성되는 조건 우리가 공부했었지. 이거랑 모두 다 반대예요.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단단한 골격도 없었고 개체수도 적었고 그리고 지각 변동도 많이 받았고,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예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더라도 많이 유실되고 사라졌을 것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대는 누대를 세분화했고요. 그래서 고중신으로 이렇게 구분했고, 기는 또 고중신 생대의 대를 또 세분합니다. 그래서 요 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외워줘야 되는데 요 고생대가 좀 많으면서 헷갈립니다. 요거 조심해야 되고, 그런 다음 우리가 또 기준이 되는 연대를 또 외워줘야 되겠죠. 단위는 100만 년으로 이렇게 나오거나 억년 단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생누대 여기에 시작을 40억 년, 총 46억 년 중에 40억 년부터 이렇게 분류를 하고 25억 년, 억년 단위로 한 번 더 이렇게 좀 써볼 거예요. 그리고 현생누대는 5.41억 년의 시작인데 그걸 또 나누는 여기 밑으로 다시 오면 5.41억 년, 그리고 2.52억 년, 그리고 0.66억 년입니다. 이렇게 분류한 대에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되는 건 뭐냐? 여기 신생대 0.025에 해당하는 요 시간이 네오기 여기 팔레오기 네오기 여기랑 이제 제4기가 분류되는 구간인데요. 여기가 또 중요한 지표들로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거는 기억하고 있는 게 좋고요. 또 하나의 특징, 여기 시생누대는요 15억 년에 해당하는 길이인데 원생누대는요 약 20억 년에 해당하는 길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질시대 이렇게 고중신 성캄브리아부터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어떤 표현을 했었냐면, 상대적으로 점점 지질시대가 짧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누대 단위로 나누면서 요렇게 갈수록 짧아진다 연결하면 이제 틀릴 수 있다는 거지. 왜?
여기 원색누대가 더 깁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따라서 그거 조심하시고. 지질시대에 왜 생자가 많이 들어가느냐? 생물의 화석 때문에 분류가 된 거고 생물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으면서 멸종이나 출현이나 변화가 컸다 그랬지? 그래서 지질시대 이름에 생자가 들어갑니다. 고종신. 시생누대, 원색누대 얘네들의 어원 한번 읽어보시고 지질시대의 상대적인 길이 성칸브리아 시대 합쳤을 때요. 그리고 고, 중, 신의 순서로 이렇게 짧아지는데 이거 퍼센테이지까지는 기억하는 게 좋아요. 퍼센테이지 성칸브리아 88.2%, 고생대 6.3, 4.1, 1.4.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게 좋고 현생 인류의 출현을요. 약 300만 년 전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정도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24시간으로 환산하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그때그때 비율을 적용해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요구하는 대로 좀 비율 계산을 해줘야 돼. 이런 것들은 내신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갑자기 하나 보기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율 계산 연습을 좀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이거부터 들어가 볼게요. 지질시대 성칸브리아 시대부터 우리가 들어갈 건데 항상 기준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기후, 수륙분포, 그 다음에 생물, 즉 화석입니다. 요 세 가지를 기준 잡고 우리가 계속 곱씹어 가야 돼요. 성칸브리아 시대 약 46억 년 전에서 5.41억 년까지로 88%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아주 긴 시간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서머리 해놓은 거 보시면 생물 종류와 수가 적었습니다. 얘들이 많이 진화하기 전이에요. 오랜 시간 지각 변동을 받았기 때문에 지층과 화석의 변형 그리고 소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로 추정할 뿐이에요. 환경, 생물 추정 어렵습니다. 시생누대의 지층은요. 특징적인 거 석회암층이 많고요. 그리고 석회 조류에 해당하는 화석 산출이 초기에 있었고 온난하다. 이렇게 원색누대 이때 아까 빙하기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일단 빙하 태적물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합니다. 당연히 대규모의 빙하기가 존재했다 추정할 수 있겠죠. 수륙분포는 시생누대 때 대륙 지각이 형성되기 시작됐다. 이러한 특징적인 것들은 기억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부터는 성칸브리아 시대 때 이게 아니라 시생누대 때, 원색누대 때 이런 식으로 그 세분화된 상황으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초대륙의 형성 절대로 판게야 아니지. 이 초대륙은 로디니아. 로디니아. 그리고 시생누대부터 들어갑니다. 여기도 선생님이 억년 단위의 수치를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항상 보면서 수치 기억하시고요. 시생누대 초기에는 질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대기의 산소가 거의 없었어요. 강한 자외선들이 그러니까 차단되지 못하고 지표로 다 도달한 거야. 그러다 보니 생명체가 최초의 수권 또는 바다에서 출현하게 됩니다. 원핵생물 이거는 핵이 없거든. 그러한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라는 다른 이름도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얘의 출현을 약 38억 년으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어떻게 추정하느냐? 얘 화석스러운 게 이제 발견되는데 스트로마톨라이트 이게 남세균들이 겹겹이 쌓여서 만든 암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석이 아니다라는 측면도 좀 있어. 남세균 광합성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양에서 출현을 했지 바다에서. 그래서 바다에서 산소량이 엄청 증가했고요. 대기에도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왜? 얘네들은 바다에 먼저 산소를 증가시켰을 텐데 더 이상 녹지 못하고 이제 대기로 이렇게 녹지 못하고 빠져나오는 이런 산소들이 증가하기 시작한 거야. 따라서 산소의 축적이 대기 중에 시작되었다라는 거 시생누대예요. 해양은 산소와 결합한 호상 철광층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철산소랑 결합해서 적색의 이런 모습 보입니까? 그리고 대기가 산소가 많이 증가했다라는 증거로는 진핵생물들이 이렇게 출현합니다. 진핵생물들은 이제 핵이 존재하고 당연히 원핵생물보다 좀 더 진화했겠죠. 스트로마톨라이트는요. 남세균이 얕은 바다에 층상으로 쌓여서 만들어진 화석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보지만 그래도 얘가요.
침상으로 만들어진 바위다라고 해서 화석으로 조금 애매하다 이런 견해도 있다라는 겁니다. 원색누대라고 했죠. 원색누대 그 다음 시기 시색누대보다 요 칸이 좀 좁지만 더 길다라고 했습니다. 대기의 산소가 점점 축적되면서 진핵생물을 비롯한 많은 생물들이 등장합니다. 대기의 산소가 축적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많은 생물, 육상생물이냐? 절대로 아니에요. 육상생물은 반드시 대기의 산소 플러스 오존층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오존층의 형성은 고생대 때. 고생대 때도 무슨 기에서 만들어졌느냐? 우리가 이제 이런 디테일을 배워야 되는데 어찌됐건 육상생물의 출현 성칸브리아 절대 아닙니다. 후기의 원시 다세포 생물 그래서 우리는 화석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어떤 거? 스트로마토라이트 요거랑요. 이거는 단세포든 다세포든 상관없이 최초의 화석이다. 우리가 이런 의의를 가지고 다세포 생물 중에 최초 에디아카라 동물군. 그래서 요 두 가지가요. 성칸브리아 시대 때 발견이 되는 생물 화석 두 개예요.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에디아카라라는 이 오스트레일리아 일부 지역에서 발견이 됐고 해파리와 비슷한 상황이라서 이때 다 무척추 동물이거든. 그래서 단단한 부분이 없어서 찍힌 게 아니라 생은 화석으로 흔적으로 이렇게 산출됩니다. 그래서 그림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복원도도 잘 등장하니까 요 만화스러운 요것도 잘 익혀놔야 되고 그리고 성칸브리아 시대 때 지층이요. 대부분 이렇게 대륙 중심부의 순상지다 이런 표현도 익혀 놓으십시오. 판구조론에서도 종종 등장해요. 원핵생물이다, 남세균이다, 사이아노박테리아다 이것들은 시아노, 사이아노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르게도 표현하니까 읽혀지도록 연습을 해두고 이렇게 참고 자료들은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고생대로 넘어갈게요. 고생대의 환경과 생물 들어가 봅시다. 고생대는요,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울 것도 많고, 그리고 헷갈려요. 고생대에 약 5.41억 년에 시작이 돼서 2.52억 년에 이렇게 6.3%에 해당하는 지질시대의 길이를 가집니다. 지구상에 다양한 생물들이 많이 출현한 아주 급증하는 시기이고 화석이 이때부터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생물과 화석을 해석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줘요. 그 말은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된다 라는 말이겠죠. 단단한 껍데기 그리고 골격 등을 가지고 있고 그럴 때 생물 종의 수도 급증해줬고 생물 개체수와 평균 크기 등등 이런 것들도 증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화석으로 우리가 잘 보존이 되었다가 찾게 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상황부터 발견되기까지 종류의 수와 아주 많은 화석들이 관측이 됩니다. 고생대 초에는 정말로 많은 생물이 급증했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그때 급증한 건 해양 생물 종이에요. 해양 생물 종이 급증한 거고 이때 육상 생물 때문에 급증했다 이러한 보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초가 나오면 해양 생물. 오케이. 그리고요. 오존층의 형성 요거 체크. 오존층이 형성되었다. 그로 인한 자외선 차단이 확인이 되면 그리고 나서 육상생물의 출현으로 연결되는 거야. 초에 절대로 육상생물의 출현으로 급증한 게 아닙니다. 강조했어요. 다양한 무척추 동물에서 어류, 척추동물, 양서류, 육지생물, 파충류, 거시식물 등 이러한 애들이 번성도 하고 출현만 하고 끝나기도 하는데 이제부터는 항상 출현과 번성을 잘 구분해야 돼. 출현은 일단 다음 단계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는 거를 조금 미리 알려주는 그러한 연결고리다 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래서 번성이 고생대 때 안 됐으면 중생대로 이어져서 번성을 할 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기후와 수륙 분포 들어가 볼게요. 전기, 석회암, 증발암, 석회암, 성칸브리아 때랑 똑같지만 증발암, 즉 건조한 기후였다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요. 중기는 한랭한 기후, 그래서 오르도비스기에 빙하기가 있었다. 우리가 아까 언급이 됐었지. 그리고 다시 온난해집니다. 후기 석탄기와 페름기로 와서 다시 한번 빙하기를 맞이하고 그리고 남극 대륙은 한랭하고 적도는 온난했던 이러한 상황이에요.
수륙분포는 여러 대륙이 좀 흩어져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적도 부근이다 라는 거, 적도 부근에 흩어져 있고 지금 현재처럼 남북까지도 이렇게 흩어진 이러한 수륙분포는 아닙니다. 그러다가 말기, 페름기 말 이렇게 나와있지. 이제부터 정말 조심해야 돼. 초기다, 중기다, 말기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전체 고생대가 아니라 오르도비스기, 말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아직 중기도 안 온 거야. 요렇게 돼서요 조금 고생대 때가 까다로워진다 라고 했죠. 페름기 말기는 진짜 고생대 말기거든요. 여러 대륙이 모여서 판게아를 형성합니다. 대규모 조산운동 일어나고요. 에팔레치아랑 우랄 산맥 이렇게 산맥들이 중생대, 신생대 또 다르기 때문에 각각 산맥들 조심해서 기억하십시오. 단연 화석이 중요한데요. 요거 중요해 얘들아. 화석의 생존 기간. 그래서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할 겁니다. 일단 캄브리아기는요. 바다에 해양에 산소가 급증했기 때문에 이때 다양한 동물들이 출현하게 돼요. 그래서 캄브리아기 폭발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해양 생물의 급증입니다. 아까 말했죠? 육상 생물 아직 아니야. 삼엽충, 즉 3, 동그라미 3. 삼엽충이요 가장 먼저 이렇게 등장해요. 그리고 얘네 끝까지 살아. 그래서 고생대의 대표라고 우리가 당연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완종류 얘는 표준화석이 아니라 중생대도 이어져서 살고 조개와 같은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표준화석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살았는가, 그게 생존기간인데 생존기간이 고생대 내에서도 이렇게 달라지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출현 순서, 멸종하는 순서 이런 것들을 기억해줘야 됩니다. 무척추 동물이 번성을 했고요. 아직 척추 동물 없습니다. 삼엽충의 시대다. 그리고 삼엽충은 원래 있었지.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거 표준화석 중에서 얘 아니고 필서. 오케이? 얘네들도 표준화석 아닙니다. 그리고 요런 거 조심해야 돼. 최초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최초라는 의미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에 최초의 척추 동물을 시작으로 무척추에서 이렇게 척추로, 그리고 육상 식물이 먼저예요. 식물 먼저, 그리고 동물로 이렇게 되는 순서를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척추 동물은 어류예요. 어류가 출현하자마자 번성을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출현한 거 어류 대표 갑주어 출현입니다. 그런데 아까요 필서 그리고 어류 얘네는 그래서 동시대에 출현을 했어. 오케이? 그래서 3, 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필석 있고요, 산호 있고요, 완종류 있고요, 갑주어 번성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출현 맞는데 순서를 번성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삼엽충, 필서, 갑주어, 그리고 방추충 이렇게 돼서요. 3, 필, 갑, 방 이 순서로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실루리아기 아직 디테일하게 좀 더 볼게요. 갑조가 이렇게 번성을 하기 시작했고 실루리아기에 드디어 최초 육상식물이 등장합니다. 왜? 오존층이 형성됐기 때문에, 자외선이 차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이 용어를 확인한 이후 그 다음에 육상식물 먼저지만 진출한 거를 순서를 잘 찾아야 돼요. 쿡소니아라는 요 식물이 출현했고 대본기로 넘어가면 갑조를 비롯한 어류들이 크게 번성해서요. 어류의 시대, 아까 삼엽충의 시대였지. 어류의 시대라고 합니다. 번성을 하고 얘는 이렇게 끝나요. 오케이? 그래서 삼엽충 먼저 등장, 그 다음에 필석 등장하고 얘는 좀 짧게 이렇게 살고요. 그 다음에 어류, 동시대에 이렇게 등장했지만 얘는 바로 번성했다면 필석, 갑조는 요 실루리아기의 번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본기에 어류의 시대를 맞이한 다음에 생을 마감합니다. 최초의 식물 쿡소니아가 등장한 이후 그 다음에 대본기에는 최초의 육상동물이 이렇게 출현하게 되고 양서류. 석탄기
방추충 등장합니다. 얘는 가장 늦게 고생대에서 가장 늦게 등장하지. 그리고 푸줄리나라는 또 다른 이름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름 두 개를 다 기억해야 돼요. 산호, 완중류 이런 애들이 번성하고요. 대형곤충류, 양서류 이런 게 번성하죠. 양치식물들이 거대한 산림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묻혀서 석탄층, 아까 화석화 작용 중에 하나로 있었지. 말기에 원시 파충류가 출현해요. 얘는 말기쯤 출현하다 보니까 고생대 때 번성은 못하고 나중 중생대 때 이렇게 번성이 이어질 겁니다. 거시식물도 출현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중생대로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 거시식물의 종류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으세요. 대표 은행나무, 소철. 말기의 대멸종 일어납니다. 말기의 대멸종이 일어나기 때문에 삼엽충 드디어 가장 오래 살았지만 이 말기 대멸종은 피할 수 없었고, 필석류 이때도 필석들은 이렇게 먼저 좀 사라졌지만 잔존하는 애들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방추충 늦게 태어났는데 출현했는데 이렇게 말기에 또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표준화석이 되고 해양생물의 90% 이상 이렇게 멸종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판게아 형성이다 라고 했죠. 아까 판게아가 형성되면 해안선이 짧아지거든. 대륙붕이다 라는 낮은 대지가 감소합니다. 겹쳐지다 보니까. 그래서 해양생물의 서식지가 감소한 게 해양생물종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기도 했고 사라지게 된, 멸종하게 된 이유예요. 플러스 대규모의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기후변화에 의한 대멸종이 가장 크게 일어납니다. 대멸종 체크할게요. 대멸종은 일단은 고생대 때 3차, 3번의 대멸종이 있어요. 총 5차의 대멸종 중에 생물들이 많이 등장한 캄브리아기를 지나서 5, 대, 패라고 해서 한 칸씩 띄어서 대멸종을 맞이하니까 이거 순서만 기억하면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오르도비스기 1차, 대봉기 2차, 그리고 페름기 3차. 이래서 요 3차 대멸종은요. 대멸종 전체 중에서도 가장 큰 대멸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페름기의 대멸종 중에서도 대대멸종 요거 기억을 해줘야 되고 순서는 당연히 기억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캄, 오실대, 석탄, 폐기 이래서 이렇게 첫 글자를 이용해서 조금 잘 순서를 기억해 줘야 돼요. 5.410년부터 각각 시기가 2.50년 중생대 시작까지 이제 기 단위로 쪼개졌기 때문에 그냥 고생대 초기, 중기, 말기 이제 이걸로는 부족해요. 기 단위로 정확하게 순서 기억해야 되고 생물들이 쭉 살았다. 요만큼 오르도비스기에 등장해서 실루리아기까지만 살았다. 대봉기에 멸종했다. 대봉기에 출현해서 페름기에 멸종했다. 이렇게 다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각각각에 나오는 수륙 분포나 이러한 해당하는 그림들은 익혀두시고요. 화석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양한 것들 이렇게 만나볼 겁니다. 문제에서도 계속 등장하니까 잘 익히세요. 중생대로 넘어갑니다. 고생대 지나고 중생대부터는 그나마 3개의 기로 이렇게 신생대도 잠깐 볼까요? 3개의 기로 이렇게 나눠주기 때문에 그나마 간단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더 우리가 쉽게 이어갈 거예요. 중생대는 약 2.520년에 시작이 되면서 0.66, 6,600만 년 전까지 이렇게 신생대가 시작되기까지 이제 유지가 됐고 고생대 말에 대멸종은 가장 큰 대멸종이다 라고 했죠. 그러한 대멸종, 다양한 생물들이 다시 한번 출현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대멸종은 항상 우리가 생물들이 다 죽었어 어떡해 이런 의미보다는 다른 생물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파충류의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대표는 당연히 파충류고요. 기후에서도 아주 특징적이죠. 빙하기가 유일하게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온난했고 빙하기가 없었다. 판게가 분리됐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해안선들이 단조로화되고 감소됐던 게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분리가 되니까. 곤다습한 지역이 증가해요. 왜? 해양성 기후가 좀 더 습합니다.
그리고 고온이었지. 여기는 대체로 온난했죠. 그러다 보니까 식물들이 아주 잘 살게 된 시기야. 수륙분포는 트라이아스기 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조심. 이렇게 말까지 판게아가 존재했다가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해요. 중생대 중기쯤으로 보는데 쥐라기, 대서양, 인도양 이렇게 확장되는 순서 백악기로요. 해양판이 섭입되거나 스포 산맥을 만들고 그 대표가 이제 로키 안데스 산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연결을 잘 해야 합니다. 특징 보시면 고생도보다 훨씬 심플하지. 트라이아스기, G, 백의 순서고요. 일단은 대멸종까지 언급을 해보면 트라이아스기, 백악기까지 해서요. 4차, 5차 이렇게 총 5번의 대멸종 중생기 말로 끝납니다. 공룡이랑 암모나이트는요 다행스럽게도 얘들아 쭉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힘든 부분 없을 거예요. 암기할 때 트라이아스기에 등장해서 백악기에 5차 때 대멸종 하는 걸로. 그런데 중간에 요 시조새가 쥐라기 때 잠깐 등장하는 거 요것만 좀 특징으로 볼게요. 바다의 암모나이트 두 종류 머리랑 발이랑 붙어있다 이런 의미고 육지에는 양서류 세차하고 파충류가 번성하는 공룡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양치식물들도 쇠퇴하고요. 고생대 때 번성했지만 아예 멸종했다가 아니야. 쇠퇴했고 소철 은행류들이 이렇게 거시식물이 번성해요. 말기에 최초 원시 포유류 출현합니다. 요거 중요해요. 왜? 우리가 포유류 신생대 이거를 또 알고 있다 보니까 말기에 출현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중생대 말기가 아니라 얘는 트라이아스기, 즉 트라이아스기 말기에 최초의 원시 포유류가 출현해요. 우리가 최초라는 의미 중요하다 그랬죠. 그치? 그래서 요 최초가 트라이아스기 말이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원시 포유류의 출현을 그냥 중생대 전체 말기, 백악기로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 절대 조심. 많이 낚입니다. 쥐라기 때는요. 기운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 보니까 계속 동식물들 다양해지고 개체 크기도 커집니다. 암모나이트 공룡 계속 번성하고 말기에 시조새가 출현했다가 잠깐 이제 살고 사라지는데 파충류도 아닌 것이 조류도 아닌 것이 이렇게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정도 한번 보십시오. 암모나이트 공룡 전성기를 말기의 대멸종으로서 끝내고 소행성 충돌에 의한 급격한 환경 변화, 그 중에서 이렇게 기온의 하강, 이게 빙하기 정도의 한랭하고 기온의 하강 이건 아니고 생물들이 사는 온도에서 1, 2도만 떨어져도 얘네들은 이제 타격이 크게 입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그 원인 소행성 충돌, 운석의 충돌로 이거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른 의견에 대한 것들은 일단 증거가 없을 때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는데 얘는 증거가 있어. 나중에 선생님 자료로 붙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견이 없었다. 3차 대멸종인 요 페름기 대멸종에 대한 건 누가 더 주장할 수 없게끔 얘네들은 복합적이야. 그러니까 판기아 형성이다, 화산 분출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무게중심은 옮겨가지만 중생대 5차 대멸종에는 다 동일하게 소행성 충돌이 가장 큰 원인이다. 모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기 영장류가 출현하고요. 거시식물 이제 사라지고 속시식물이 출현이다. 이런 거 잘 보라 그랬어. 번성은 이제 신생대 때 할 거예요. 수륙분포 눈여겨보시고 선생님이 붙여놓은 꼭 이 모양대로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유사한 것들을 좀 순서, 시간별로 나열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화석 종류 정도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기타로 보강 자료로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이제 신생대로 가고 대멸종으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이제 마지막 신생대의 환경과 생물 보면요. 신생대는 약 6,600만 년 전 0.66억 년에 해당하는 것부터 이제 현재까지 1.4%에 해당하는 상대적 길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이렇게 대체되었고 조류가 번성합니다. 거시식물에서 속시식물로 이렇게 대체되었고
바다의 화폐석이 번성한 이러한 시기예요. 환경적으로는 팔레오기, 네오기 얘네가 좀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4기.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요 0.025 요것도 선생님이 그래서 언급을 한 거고, 대체로 온난했다라는 건 중생대 때 영향이에요. 중생대 때 영향으로 계속 좀 초기에 온난했다가 제4기 한랭에서 빙하기 4회, 간빙기는 빙하기의 사이사이야. 그렇게 3회. 마지막 빙하기를 약 1만 년 전후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대륙이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를 갖게 되었고, 아프리카, 인도 이러한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게 되면서 이렇게 얘네들 히말라야 산맥을 만듭니다. 대서양, 인도양은요 계속 확장하고요, 태평양은 계속 축소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팔레오기, 네오기 때 생물들 화폐석 이게 먼저다라는 거는 조금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중생 때처럼 공룡 그리고 암모나이트가 동시적으로 트라이아스기부터 백악기까지 이렇게 존재하진 않았고, 얘는 화폐석과 매머드의 순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또 장난치는 문제들이 좀 나올 수 있고, 바다에 있는 화폐석 먼저 번성하고요, 멸종합니다. 거시식물 쇠퇴하고요, 속시식물 번성한다 라고 했지. 이렇게 속시식물들 번성하면서 넓은 초원도 만들어지고, 포유류들이 초원에서 초식동물들 대표 포유류들이 많죠. 이렇게 얘네들이 많이 진화하기 시작했어. 조류 및 영장류까지 출현해서 팔레오기랑 네오기는 아주 유사하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이렇게 좀 같이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4기 때 대형 포유류가 넓은 지역에 분포하게 되고, 매머드 얘네들이 화폐석 다음에 등장한다. 요거를 좀 정확하게 순서를 기억해 줘야 돼요. 속시식물의 종류 아까 단풍나무와 참나무 그리고 거시식물에서 은행나무, 소철 얘네들을 좀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최초의 인류가 출현했다. 약 300만 년 전이다. 요거까지도 선생님이 아까 상대적 길이 얘기할 때 언급을 했었지.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많이 수치적으로 기억을 해줘야 돼서 요번 단어는 어렵다기보다 암기의 싸움입니다.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수륙분포 당연히 현재와 가장 유사하겠죠. 화폐석과 매머드 얘네들은 둘 다 표준 화석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대표, 그 다음에 육상 이렇게 넘어갑니다. 유공충은 종종 고생대부터 등장을 했던 단어들이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익혀놓고, 신생대에 포유류가 번성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요러한 내용을 가지고 선지가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번쯤은 읽어볼 법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 모두 다른 방식으로 적응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종이 세분화됐다라는 거, 진화했다라는 거죠. 대멸종은요 중간에 언급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머리를 해보면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1차, 2차, 3차.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앞글자를 땄었지. 오대패 그리고 트패. 오케이? 따라서 요 상황으로 대멸종 순서 당연히 알고, 3차가 가장 큰 대멸종이다. 3차가 대멸종 중에서 가장 컸다. 요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를 잠깐 보면 이렇게 1차부터 2차, 3차, 4차, 5차에 해당하는 생물 과해 수가 감소하는 폭 보입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폭의 멸종한 비율로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걔네들이 가장 크게 멸종한 게 요 3차다라는 거, 요거를 보시면 되고, 요 3차 대멸종이 고생대 말이자 페름계의 말이다.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 생물의 분류 단계가 가장 큰 단위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순서는 상관없이 종속, 과목, 학문계 요러한 큰 순서, 작은 순서 얘가 모두 다 생물 종, 즉 다양성의 의미다라는 거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감소해서 다양성이 감소한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고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현재로 올수록 다양성은 증가한다. 요거를 받아들이면 돼요. 생물 과로 나오든
종으로 나오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현재로 올수록 다른 생물들의 기회가 제공돼서 대멸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생물들의 다양성은 증가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참고 자료 한번 보시고 고생된 말, 페른기 말에 시베리아 지역에서 대규모의 화산 분출로 100만 년 동안 분출이 되어서 이러한 3차 가장 큰 대멸종인 거 화산 폭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멸종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 대멸종은 소행성 충돌 요거에 대한 증거들이 있다 그랬지? 그래서 요거를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생물의 진화 과정을 동물, 식물 좀 구분해서도 알아둬야 돼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어류, 양서류까지가 번성했던 고생대, 파충류, 중생대, 조류와 포유류, 신생대 이렇게 끊어지죠. 양치식물 이거는 대표하는 고생대 때의 출현을 강조하다 보니까 고생대 이걸로 표준화석이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고생대 때 오존층의 형성으로 최초의 이제 육상 생물들의 출현으로 강조가 됐었던 것 뿐이고 절대로 고생대 표준화석 아니에요. 고사리 우리 현재도 먹고 있단 말이야. 대표하는 양치 식물입니다. 그리고 거시식물, 속시식물 순으로 이렇게 고중신 이렇게 번성을 얘기한 거지 절대로 표준화석 아니다. 마찬가지로 얘도요 참고적인 거고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표에서 나누었던 고생대를 또 6개의 기로 그리고 3개 각각의 기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따라서 여기는 여러분의 암기가 많이 필요한 단원이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에서는 틀리는 게 없도록 합니다. 이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또 문제 이어가 봅시다. 고생 많았어요.